안녕하세요. MBC 드라마 본부의 프로듀서 윤영조라고 합니다. 지금 SF8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SF8의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신 총괄 프로듀서라고 하셨는데, 총괄 프로듀서는 이제 박준호 PD님이라고 따로 계시고, 저는 여기 이제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로 참여를 했습니다. SF8에서 제가 좀 한 역할은 기획의 일부분, 그다음에 마케팅의 일부분, 그다음에 지금은 제작된 콘텐츠를 방송용으로 이제 포맷 작업을 하는 후반 작업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좀 설명을 더 드리면, 사실 이제 2018년 저희 회사가 이제 새로움을 탐험하다라는 슬로건을 새로 발표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 경쟁 환경 속에서 이제 미디어나 콘텐츠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아마 사장님의 의지였고, 그거의 일환으로 이제 SF8도 추진이 됐었고, 사실 저희 이제 기존 지성파 방송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새로운 측면이 많았습니다. 우선 영화라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드라마와 다른 영역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영화감독조합이라는 파트너를 맞아서 같이 이제 진행을 한 부분이 있고, 사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제작했던 모든 제작물은 MBC 방송을 이제 염두에 두고 만든 건데, 이거는 그것보다는 OTT인 웨이브 오리지널로 처음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엔솔로지라는 이제 옴니버스 형식의 이제 분절된 그런 포맷도 저희에겐 새로웠고, 무엇보다도 SF 장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제 드라마 쪽, 한국도 아직은 영상 쪽에서는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은 장르일 거예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었고, 이제 요것을 제가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됐던 점, 그다음에 그 기획 과정에서의 고민과 여러 가지 경험들을 좀 공유하고자 이 발표를 좀 준비했습니다. SF8은 이제 작년 1월부터 기획을 했고, 올해 7월에 웨이브 서비스가 나갔으니까 기획 및 제작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됐고요. 지금도 이제 MBC 방송에서는 금요일에 한 편씩 계속 나가고, 10월 2일 날 이제 모든 에피소드가 끝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제도 이제 완제를 하고 계속 이런 과정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총 8명의 감독님, 그다음에 6명의 시나리오 작가분이 계셔서 요거를 많이 이제 집필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딱 우연히 이제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간에 터져서 그런 제작 과정에 좀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원작은 사실 웹툰, 소설, 웹소설, 영상물 해서 뭐 총 100장품 넘게 검토를 했고,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작품을 같이 했는데, 그 외의 작품들에서도 너무 훌륭한 게 많았는데, 이제 저희의 뭐 제작비적인 문제, 그다음에 컨셉이 안 맞는 문제, 그다음에 뭐 이미 많이 팔린 또 것들도 있고, 그래서 뭐 많은 작품을 이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SF8이 뭐 특히 좀 어려웠던 지점은 파트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파트너들과 이제 사실 저희는 그렇게 여러 파트너들과 일한 경험은 없었는데, 요 하나하나의 이제 서로의 니즈와 이런 게 풀어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즐겁기도 하고, 이게 굉장한 자산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웨이브라는 최대 투자자와 이제 OTT 플랫폼의 파트너도 있었고, 이제 DGK라는 한국영화감독조합이 이제 거기 감독님들이 8분이 연출을 해주셨고, 또 이제 제작비가 타이트하다 보니까 이제 스필름이라는 영화 제작사에서 그 제작비 관리랑 제작을 엄청나게 잘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전하고 싶고, 또 원작사들은 SF의 이런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영상화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마케팅도 같이 하고 하는 이제 협업 파트너로서 굉장히 중요했고, 이제 가장 SF에서 중요하다는 그 VFX는 엔진이라는 곳에서 했고, 이제 티저랑 예고를 제작한 넥뷰, 그다음에 포스터를 제작한 스푸트닉, 그다음에 제작 지원을 해준 인천 영상이, 이런 다양한 파트너들이 모인 거라서 이 파트너들이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니즈를 다 조율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어쨌든 잘 즐겁게 조율이 돼서 지금 이제 완성이 됐고요. 가장 큰 의미는 영화계와 방송사가 만나서 이제 OTT 오리지널을 제작했다는 요 키워드 세 개가 되게 한국에서는 거의 쉽지 않은 선택이었고, 아마 최초의 시도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가장 고민은 SF 장르에 대한 고민이 제일 심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SF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 회장님 작가님처럼 SF 장르라고 하면 저도 그랬고 아마 지금 대부분의 한국의 시청자나 그 대중의 인식은 스타워즈나 여기 보이는 그 어벤져스의 문제일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우주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굉장한 히어로가 나와서 보통 헐리우드에서만 제작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작년 1월에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한국영화감독조합의 민규동 대표님을 만났을 때만 해도 포맷 같은 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감독님이 그래서 처음엔 저희는 이제 스릴러를 좀 제안을 했었어요. 스릴러를 하면 어떠냐. 아무래도 영화 감독님은 스릴러의 강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감독님들이 좀 스릴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 민 감독님은 의견은 스릴러는 사실 상업 영화로도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엔솔로지에 감독님들이 니즈를 느끼지 않을 거다. 하지만 SF라면 감독들에게도 생소한 장르에서 도전을 할 수 있고 또 상업 영화로서는 아직 한국에서 SF를 하겠다는 그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SF 장르는 감독들이 매력을 느껴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SF 장르로 정해졌습니다. 근데 그 뒤에도 사실 SF 장르에 대한 이제 이것이 과연 제작이 가능할까부터 과연 대중들이 이거에 호응이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은 끝까지 가져간 거고 지금도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말씀드리면 이제 포맷을 정하는 문제에서 한국영화감독조합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한두 명의 감독님들이 시리즈물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엔솔로지 여러 개의 감독들의 독특한 색깔을 보여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엔솔로지로 정했는데 엔솔로지 장르도 또 이제 저희가 경험도 없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보면 이제 통일성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 여기서 말하는 통일성은 그 엔솔로지 장르를 가져오면 8개가 각자의 그 중구난방이 아니라 뭔가 하나의 기획이 관통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모던 러브라는 아마존 오리지널인데 제가 요즘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엔솔로지 시리즈인데 이거는 뉴요커지의 사연을 비긴 어게인의 존 카니 감독이 가져와서 드라마로 만든 건데 이것도 한 뭐 30분짜리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왜 모던 러브인가 했더니 다 보고 나니까 이래서 모던 러브인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남녀에 대한 얘기가 중점인데 이거는 정말로 이제 현대적인 사랑이에요. 보면 나이든 경비원 아저씨와 젊은 여성의 우정 뭐 이런 에피소드도 있고 두 개인이가 그 노숙자의 아이를 입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뭐 이런 거가 있어서 정말로 제목이 모던 러브구나 할 수 있는 이런 기획의 관통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고 또 이제 다양성 측면에서 뭐 엔솔로지를 표방하지만 만약에 색깔이 다 똑같고 소재가 다 똑같고 내용이 다 비슷하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거의 매력을 못 느낄 거거든요. 엔솔로지는 결국에는 좀 독특한 장르를 다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이제 만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마스터즈 오브 호러라는 쇼타임의 그 지금 호러 팬들이 기념비적으로 생각하는 시리즈인데 이거는 제목처럼 이제 호러의 거장들을 다 모아서 옴니버스를 제작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런 통일성과 다양성의 엔솔로지를 기획한다는 거에 있어서 고민이 많았고 이제 포맷은 정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제작할 거냐. 일단 SF 장르를 우리가 제작할 제작비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걸 투자 펀딩을 받아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확실히 이제 모든 콘텐츠가 고민하는 부분이겠지만 재미와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재미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제작비만 충분하면 크리처를 하나 멋진 걸 만들어서 서울에서 막 난동을 피게 하면 그 재미는 사실은 이제 압도적인 재미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한국에서는 없고 특히 이런 프로젝트에서는 없어서 이게 재미를 가져가면서 또 의미도 부여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사실 뭐 대단한 뭐 인생의 뭐보다는 내 시네마틱 드라마 이 영화를 봤을 때 나는 무엇이고 내 주변의 기술은 뭐고 나의 5년 후 10년 후는 그럼 뭐 요거를 봤을 때 어떻게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그 지점만 있으면 굉장히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자신을 보고 주변 환경도 보고 사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이런 거를 좀 가져가고 싶었던 측면이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이제 개발 기간에 대한 좀 고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회사에 가서 제가 이제 옴니버스 SF 옴니버스를 할 텐데 3년 뒤에 런칭됩니다. 이러면 회사는 한 귀로 듣고 이제 한 귀로 흘릴 건 그래서 정확한 이제 런칭 시점이 언제다. 근데 그게 너무 길지 않은
예를 들면 올해 준비하면 내년 언제쯤이다 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감독님들과 시나리오 작가님들한테 그럼 하나씩 개발해서 해봅시다라고 하면 그 대본 나오는 것만 1년이 걸리고, 그 뒤에 그러면 이제 투자 받고 제작하고 하면 이제 2, 3년 걸리는 프로젝트인데, 그런 거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불가능해서 결국 이런 세 가지 고민, 제작비, 재미와 의미, 그다음에 개발 기간에 대한 고민은 딱 원작을 선택하는 그 문제로 이제 귀결이 되더라고요. 결국 제작비에 들어오는 원작을 선택해야 되고, 또 이 원작이 재미도 있으면서 좀 어떤 의미나 사람들한테 메시지나 이게 좀 궁금증, 또 이제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좀 생각을 해주게 할 수 있는 원작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고, 원작이 있으면 개발 기간이 훨씬 줄어들어요. 왜냐면 기본 스토리 라인이 있고 컨셉과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시나리오 작가님들이 좀 개발을 하면 돼서, 그 세 개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원작 선택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품을 지금 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이거는 김창규 작가님의 백중의 소설을 블링크라는 이제 영화로 만든 건데요. 다음 주에 방영되는 분량인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강력하게 좀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이유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엔솔로지 있어서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SF 수사물이라는 컨셉을 좀 가져가고 싶었어요. 하나 정도는 액션을 좀 보여주고 이런 수사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고, 이 원작이 훌륭한 이유가 사실 AI가 되게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형사들이 머리에 칩을 이식해서 AI를 이용해서 같이 콤비가 돼서 이제 사건을 해결한다는 그 컨셉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이제 미래에 한 10년 안에 일어날 수도 있고 굉장히 필요한 분야겠다. 그리고 이런 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형사 수사에 많이 도입이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도 나오고 실질적인 상황이 되겠다라고 한 측면이 있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확장이 가능하더라고요. 그 상황이나 에피소드에 있어서. 그리고 또 약간 백중에 있어서 제가 주목한 지점은 약간 그 군수 복합체의 음모론적인 배경이 깔려요. 그런 것도 이게 참 정말 사람들이 요것만큼은 뭐 여러 가지 생각 안 하고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런 게 이제 백중이고, 또 다행히 이제 가장 어울리는 이주영 배우가 들어와서 이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어제 방영한 우주인 조안이라는 김효인 작가님의 소설인데요. 이거는 보고 나서 사실 작년 1월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었어요. 대신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한국에서 큰 이슈였고,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보니까 이 소설 원작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진 사회라서 청정복을 입은 사람은 100년까지 살 수 있고, 입지 못하고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은 30년까지밖에 못 사는 상황입니다. 근데 청정복 가격이 제 기억에는 5억 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구매할 수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청정복 대여료로 자기의 신분이 이제 달라지는 그런 계급 사회고, 청정복을 입은 사람, 입지 않은 사람, 요 계급이 나눠지는 건데, 요거를 그냥 바꿔서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사실은 부동산이라고 하면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지점이 많은 원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하나의 주목한 점은, 같은 20대라도 30살까지만 살 수 있는 20대와 100살까지 사는 20대는 그 느끼는 삶에 대한 태도나 뭐 여러 가지가 다를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주목했다는 게, 요거는 저 확장 가능한 얘기도 가능하고 이 안에 많은 고민과 메시지를 좀 담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좀 젊은 세대의 얘기를 해서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수 없다는 이제 동명의 소설, 김동식 작가님의 소설이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원작 검토를 위해서 김동식 작가님의 소설을 읽다 보니까 팬이 돼서 거의 다 읽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소설에 대한 이 관념이 있거든요. 뭔가 좀 서사가 길어야 되고 약간 좀 근데 이거를 다 무시하고 개연성 뭐 이런 거를 많이 생각했는데, 그거를 압도하는 상상력이 있더라고요, 이 작가님한테는. 그래서 상상력 하나하나가 뭐 외계인도 나오고 UFO도 나오고 뭐 괴물도 나오고 뭐 심리 스릴러도 나오는데, 그런 상상력 하나하나가 너무 독특하고, 또 가장 좋은 거는 짧아서 한 편 읽는데 거의 1,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그 소설 자체에 이제 반전들이 다 하나씩 녹아 있고, 그래서 이런 작가님은 정말 슈퍼맨에 정말 최적화된 작가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또 가장 읽기가 좋았던 지점이 기존의 다른 저희 드라마나 이런 거는 배경 설명이나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막 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들어가는데 이 소설은 그냥 본론부터 나오더라고요. 사건부터 뚝 하나 던져주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템포가 빠르고 재밌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원작들도 너무 좋고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어려워서 일단 좀 3개 정도만 설명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오늘 좀 여기에서 좀 더 저도 의견을 좀 구하고 싶고 많이 궁금한 부분인데, SF 판타지 장르의 미래에 대해서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기 전에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각 플랫폼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준비하는 SF 판타지 장르의 작품들이 몇 개나 될까, 드라마에서 보니까 1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년 상반기까지만 돼도 10개가 넘는 작품이 SF 판타지가 준비되고 있구나 라고 하면 이건 대세 장르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트렌드일지 아니면 한국도 이제 SF라는 장르를 받아들일 문화가 드디어 된 건지, 이런 것도 좀 여러 가지를 여쭤보고 싶고 궁금해서 여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